자, 오늘은요. 자, 방금 했던 부분 다시 조금만 복습을 하면 자, 오늘은 상고시대 문학에 이어서 조선시대 문학 들어갈 거고요. 196쪽에 보면 그 지금 책 3개가 같이 펼쳐져 있는데요. 자, 이 책 3개의 공통점이 뭐다? 공문으로 기록되거나 또는 훈민정음과 관련한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언제 창제됐죠? 1443년에 나와 있죠. 그때 이제 창제가 되고 실제 세상에 나온 것은 1446년이죠. 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우리 문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창제가 문학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국문문학의 융성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 자, 조선시대에는 물론 많은 한문문학이 존재했지만 국문문학을 중심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197쪽에 첫 번째 단락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하고 나오죠? 자, 실은 한글은이 아니고 훈민정음은이라고 해야 되지만 통상 여러분이 알기 쉽게 훈민정음 대신에 한글이라고 쓸게요. 한글이라는 명칭 자체는 1920년대에 와서야 만들어진 주시경생이 만든 명칭이지만 일단 그냥 훈민정음 대신 쓰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문학은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 시대 대표적인 무슨 문학? 서정문학. 조선시대 대표적인 서정문학 두 가지를 말해라. 시조하고 가사입니다. 자, 그럼 시조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자, 시조 발생 시기 언제로 봅니까? 고려말. 고려말부터 언제까지 지어졌을까?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전 시조도 있지만 현대 시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조라는 장르는 지금 거의 1000년 이상을 계속 지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초는 고려 말이고요. 자, 시조의 형식적 특징. 시조는 간결하고 절제된 형식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시조를 주로 지었던 담당층은 사대부죠. 그렇죠. 원래는 양반들의 문학이었습니다. 사대부 문학이고요. 자, 이후 서민층까지 널리 즐기는 문학 형식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이 시조를 가리켜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하죠. 사설시조. 중장이나 종장이 길어진 시조입니다. 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서정문학. 자, 시조 말고 하나 더 뭐가 있다? 가사문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문학의 형식적 특징 뭐가 있나요? 횡수에 제한이 없다. 즉, 횡이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 있어요. 214쪽의 송미인곡 한번 보고 올까요? 어때? 길어. 뒤에도 또 있어. 자, 그나마 이것은 굉장히 짧은 가사 작품에 속한다. 가사가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시 중에 제일 길걸요? 자, 그래서 자, 복잡한 내용이나 주제를 담으려면 시조를 써야겠어요? 가사를 써야겠어요? 가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시조보다 융통성이 있었어. 어떤 가사 작품은 무려 몇 권에 이르릅니다. 길고 길어서. 자, 조선 초기의 가사는 하면서 몇 가지 주제가 제시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2가지 제시돼 있고요. 뭐 근신간의 충이라든지 안빈 낙도라든지 자, 이것들은 이제 유교적 그 목적이나 유교적 윤리에 부합하는 것들이고요. 후기의 가사는 체험과 견문 이것은 이제 기행문의 성격을 담은 기행 가사를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로 지방에 유배를 가서 쓴 유배 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전쟁을 겪고 난 이후 이제 삶의 궁핍함도 노래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예시 작품들을 좀 적어놨어요. 우리가 본문을 아직 못 보지만 제목이라도 좀 알아놓으면 혹시나 출제됐을 때 얼른 주제를 알고서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자, 근신간의 충이라고 그랬어. 얘들아 여기 봐봐. 노란색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지금 두 작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미인이라는 단어죠. 그럼 말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 내가 이제 시적 대상이 미인이 됐을 건데, 그러면은 군과 신 중에 누구일까? 군신 그러면 신은 신하죠.
군은 임금님이죠. 그럼 누가 이걸 쓰겠어요? 왕이 쓰겠어요? 이 시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신하가 그러면 누구를 그리며? 그렇죠. 임금님을 그리며 쓴 시가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치 여인이 사랑하는 남성을 잊지 못해 쓴 시처럼 여성화자로 등장해요. 두 작품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자, 송미인곡은 삼위인곡의 시즌2입니다. 송미인곡이 흥행하자, 즉 아름답다고 찬사를 받자 되게 잘 쓴 시예요. 그러자 곧이어 작가 정철이 속삼위인곡을 발표하죠. 속편. 줄여서 뭐라 그런다? 송미인곡이라고 줄여서 말한다. 자, 저기 삼위인곡, 송미인곡에서 미인이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다? 임금님, 즉 군, 임금 군자예요. 자, 임금님을 가리킨다. 여성화자가 등장해 사모하는 남성을 그리는 노래로 그렇게 치환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 안빈낙도가 뭘까요, 여러분? 비는 가난한 거죠. 그런데도 즐겁죠. 가난한데 즐거우려면 가능해요? 뱃속에서 배가 꼬르륵거리는데 사교시가 수업이 가장 잘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치면. 배고플 때가 가장 수업이 잘 돼. 돼야 안 돼. 멀어지죠, 수업으로부터.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멘탈 갑 막 이러는데 뭐냐면 옛날 그 사대부들의 도리 가운데는 물질적 빈곤함을 탓하지 말고 또는 어떤 부자가 되는 거, 그런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말고 언제나 정신적으로 항상 즐겁고 충만하게 살아가야지. 그런 경지를 노래하는 게 상춘곡이에요. 춘자가 무슨 부자죠? 봄. 그럼 봄을 감상하는 노래. 상춘곡은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 자, 우리 체험과 견문, 그럼 기행문이라고 그랬죠? 자,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으로 나뉩니다. 자, 국내 여행, 관동지방을 돌고서 시를 쓴 정철의 관동별곡이 있어요.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다음, 되게 길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해외여행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신의 입장으로 왕명에 따라서 외국을 갔다 와서 이제 쓴 시인데 일종장유가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은지? 일본. 그렇죠? 연행가는 어딜까요? 연으로 시작하는 도시. 대도시. 연경, 바로 중국 갔다 와서, 북경 갔다 와서 쓴 시겠죠? 연행가.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홍순학의 연행가. 작가까지는 했어요. 자, 유배의 심정을 읊었습니다. 비참하죠? 자, 이런 유배의 심정을 읊은 거, 자, 읽어보세요. 만원사, 만분가, 북천가. 자, 한 번 더 시작. 만원사, 만분가, 북천가. 언젠가 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거는 이제 궁핍한 삶이죠. 우선 전기에는 사대부들의 궁핍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고 나서 왜 신분의 변동이 있었잖아요. 부자가 된 서민도 있었지만 가난해서 몰락한 양반도 있었죠. 자, 이러한 어떤 신분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가운데 작가 박일로는 사실은 그 무신이에요, 무인 아니고. 똑같은 얘기구나. 문인 아니고 무인이에요. 칼잡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다 이제 진도 지휘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이 가난해진 거예요. 노비도 도망가고 밭에 소출도 없고 그래서 정말 배고파서 그 배고픔을 토로한 시거든요. 물론 이 배고픈 가운데에도 안빈낙도를 살짝 추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배고파서 부엌에 가서 소뚜껑을 열었더니 뭐 그냥 누룽지 물만 남아있어. 누룽지도 아니고 누룽지 물 남아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옆집에 가서 이제 밭을 갈아야 뭐 먹을 게 나오잖아요. 옆집 가가지고 이제 소를 빌려요. 소를 빌리는데 거절당합니다. 예약이 너무 늦었어.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신세를 좀 한탄하고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제목이 뭐다? 누항사입니다. 누항이라는 말 자체는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에요. 누추한 집. 누항사입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이런 생활상을 읊은 가사 작품도 나온다. 전부 다 사대부가 담당했던 작품들인데 가사도 역시 후기로 가면 시조에 사설시조 나오는 것처럼
평민 가사도 나옵니다. 사설시조가 나오는 것처럼 모구간이 용구간이 하는 평민들의 가사 작품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또 가사 작품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 규방 가사라고 합니다. 후기에 평민 가사 여기서 쓸까요? 여인들이 주로 쓰는 여인들이 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쓴 규방 가사 나오죠. 자, 그다음. 자, 이따 필기 시간도 한꺼번에 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서정문학하면 우리가 시조와 가사였고요. 조선시대의 서설문학하면 뭘까요? 소설이에요. 자, 우리 소설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건 이제 고전소설이겠지. 고전소설. 흰색소설이겠죠? 고전소설인데, 고전소설이란 말함은 언제까지냐? 감호경장까지 쓴 소설을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이 이유는 뭐라 그럴까? 그렇지, 현대소설입니다. 감호경장은 1918고사죠. 자, 어쨌든 우리 고전소설 오늘 배울 건데요. 여러 가지 양상을 띠면서 소설이 유행을 했어요. 그 중에 좀 몇 가지 갈래를 구분 짓자면 전쟁의 이야기를 담은 무슨 소설? 분담소설. 다시 한번? 분담소설. 분담소설에는 주인공이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중흥신화 때 배운 영웅서사 구조를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대표적인 작품? 육축열전 또는 임경업전. 그죠? 육축열전, 임경업전. 조선시대에는 가정소설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이제 임경업전 배울 거예요. 송미인곡 배울 거고요. 그죠? 가정소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가정 내의 문제인데 대표적인 것은 소재는 첩첩간의 갈등이에요. 가장 재밌죠. 사씨남정기라는 대표적인 소설이 있었는데, 자, 주인공은 누구다? 사씨. 사씨의 여정을 읽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주인공으로 누가 되죠? 교씨 보시죠. 학원은 누가 착하고 누가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사씨가 착하고 교씨는 교활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사씨가 있었는데 사씨의 아기를 뭐 죽이고 교씨가 본처 자리를 차지하고 남편은 또 그걸 바보 같아서 잘 모르고 사씨는 쫓겨나고 그런데 이제 다시 사씨의 누명이 벗겨지고 돌아오고 교씨가 쫓겨나고 뭐 이런 거 뭐랑 많이 닮았죠? 아니 이런 첩첩간의 갈등이 실제 있었잖아요. 궁궐에서 인연왕하고 장희빈 이야기 닮았죠. 이 첩첩간의 갈등이죠. 희빈 장씨 이야기. 실제 이 사시남정기를 지은 작가가 누구냐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김만중이라는 작가예요. 김만중의 대표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시남정기고 하나가 고운몽인데요. 이거 좀 나중에 이야기하게 하고요. 이 김만중은요, 여러분 인현왕후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촌뻘에 해당했어요. 자기 조카가 겪은 이야기를 엮어서 사시남정기로 써서 대유행을 시켜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시남정기는 궁궐에서 금지한 책이었대요. 궁중의 비화, 숙종의 여인 관계를 노출했잖아 너무. 그래서 당시 금서였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사시남정기 있고 정화운전전 있고요. 여러분 판소리기 소설도 주목해야 되고 이거 출제 진짜 잘 되고요. 선생님 수능 봤을 때 국어시험에 춘향전 나왔었어요. 근데 판소리기 소설이 먼저일까 판소리가 먼저일까? 판소리가 먼저죠. 17세기에 판소리 나오고 18세기에 판소리 엄청 유행하는데 얘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의 스토리를 따서 그것을 이제 소설로 유행을 시키죠. 소설로 유행시킬 때 이제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필사하잖아요. 그죠? 붓으로 막 따라. 이제 필사하면 손 아파 안 아파? 아프니까 이제 찍어야죠.
찍어야죠. 목판본도 유행을 합니다. 목판으로 찍는데 우리가 이 목판본을 반각본이라고 그래요. 이름만 들어보세요. 반각본. 그래서 뭐 완판본이니 뭐 이런 병판본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즉 소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급을 하는 것은 무슨 궁궐에서 야 너네 다 소설 읽어 이런 게 아니죠. 더 이상 사람들이 소설이 너무 재밌으니까 소설을 돈 주고 사서 보고 소설을 막 필사하고 심지어 막 소설을 읽어주는 직업이 따로 생겨요. 돈 받고 읽어주는. 자, 그런 이제 가운데 소설이 많이 유행했다더라. 근데 그 중에 이제 판소리 유행에 힘입어 생겨난 것이 판소리의 소설이었고, 대표적으로 뭐라 했다? 춘향전, 심청전, 우리 재밌게 읽는 별주무전. 근데 이제 춘향가, 춘향전에서 이름이 비슷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뭐다? 수군가, 별주무전. 이렇게 이름이 조금 다르죠. 자라가 토끼가 아니잖아요. 그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 필기 한번 해볼까요? 네. 찍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지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줄 거니까 혹시 이번 시간에 필기 다 못했어도 영상 들어가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필기 시간 가지기 전에 뒤에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니까 이것까지 마치고 필기 시간 가질까요? 네, 198쪽 잠깐 가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방금 198, 199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다룬 셈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좀 198, 9 여기를 좀 속도감 있게 다루게 선생님이 지금 방금 밑작업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 초록색 띠 있죠? 초록색 띠 있고, 자, 조선 건국 언제? 1392년. 자, 임진왜란 언제? 1592년. 병자호란 언제? 벌써 17세기 됐죠? 자, 병자호란 끝나고 나면 이제 조선이 근대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신분제나 사회구조에 많은 변동이 있었죠. 가치관 변동 겪으면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좀 더 이제 근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후 거치면서 이제 뭐 영정조 시대 거치면서 영조 정조 시대 거치면서 이제 조선 후기로 가는 거죠. 가보개혁 나오네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 우리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자, 위에서부터 간단하게 중요한 것 중심으로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악장 문학부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대표적인 악장 하나 배웠네요, 여러분. 용비어천가 배웠고요. 용비어천가 주제가 뭐였지? 송축. 송축 있어. 뛰어나다. 그럼 있었죠. 맞아요. 그거 이제 탁 누르면 나올 수 있게 지금 다 모두 맞게 말해줬어요. 그 개국의 정당성이라고 나와 있죠? 조선 건국의 정당성. 왜냐면 역성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라서 이런 부분이 중요했나 봐요. 여러분 옆에 보니까 언해가 있나요? 언해가 뭘까요? 언해는 언문 해설이라고 보세요. 언문 해설. 언문이 뭐야 얘들아? 국문 아니야? 국문,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나 뭐 유교 경전 같은 거 중국에서 수입해 오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언문, 국문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국문 번역. 대표적인 거 뭐 두시언해. 두시언해 거기 없다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그냥 쓴 거야. 두시언해. 그러면 두시를 언해한 거죠. 두시는 뭐냐면 두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두보라는 중국의 시인이 있었어요. 두보의 시를 어떻게 했다? 국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차를 두고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후민정음의 변천사를 공부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150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2번 출판했어요. 그래서 150년 사이에 훈민정음의 어떤 표기 변화를 공부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갓 모양 있죠? 갓.
시조가 조선 전기와 자 조선 후기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 그렇지. 그렇게 볼 거야. 왕조 교체기는 언제 왕조가 교체됐니 얘들아? 세 번째 줄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 초죠. 고려 말이고 조선 초인데 여말선초라 그러죠. 자, 이때 주된 내용은 시조가 뭘 다뤘다? 우국과 충절을 다뤘어요. 어쨌든 충이야, 충. 그죠? 자, 그 다음 점차 넓혀져 갔네요. 자연을 예찬하고 유교윤리는 뭐 여러분 아주 잘 아는 거죠. 뭐 부무유신, 뭐 장유유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시조를 많이 지었다. 자,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죠. 그래서 가사론 짓고 싶진 않아. 시조로 쓸 거야. 그럼 많이 쓰고 싶어. 그럼 무슨 시가 돼? 아니야, 연시조야. 조선 전기는 사설시조 아직 없어. 연시조. 그러니까 시조를 뭐 1년만 원래 시조는 1년으로 된 평시조인데 40수, 그러니까 40년까지 막 짓는 거예요. 석줄씩 40년까지 지어버려. 어부사시사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어부사시사. 임선도라는 작가의 어부사시사 같은 것들은 4시즌이잖아요. 4시즌, 사시. 그래서 봄 노래 10개, 여름 노래 10개, 가을 노래 10개, 겨울 노래 10개에서 총 40개 연시조로 시조를 지어버려요. 분량이 되게 길겠죠. 그렇죠? 연시조 얘기 지금 해줬고요. 자, 조선 후기로 가니까 얘들아, 자 이런 얘기 있네. 자, 사대부가 창작하던 시조는 김천택, 김수장, 안민영 등이 전문 가객으로 등장하면서 조금 양상이 달라졌다. 자, 김천택, 김수장, 안민영은 가단을 이루어 활동하면서 시조 작품을 어떻게 했다? 수집하고 정리했다. 거의 중인 출신의 그 작가들인데요. 새로 시조를 짓기도 했고 기존의 사대부 양반들이 남긴 시를 모아다가 책으로 편찬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나 봐요. 그래서 일종의 그 동아리 형성한 거죠. 가단. 그죠? 전문 가객이라는 여러분 새로운 직업을 여러분 지금 만났고요. 조선 후기로 가니까 평민들의 뭐가 나왔다? 사설시조가 등장했다. 사설시조는 되게 재밌잖아요. 생동감 있고. 자, 밑에 제목 읽어봐요. 님이 오마 학원을 시작. 벌써 아까 뭐 강호 사시 이런 거랑 다른 제목이 얘들아. 자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는 부엌바닥에서 막 발을 막 이렇게 구르면서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빠 벽바닥을 구르지 마오 이렇게 시작해요. 초장이. 그런 시고요. 댁들의 동난지 사오는 이게 외침 아니에요? 외침? 여러분 동난지 사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장면을 가져왔죠? 자 그럼 질문 동난지가 뭘까? 동난지가 뭘까? 처음 들어보지 얘들아. 알 필요가 절대 없어. 평생 동안 듣지 못해. 동난지는요. 이것이 뭐냐면 그 지금 저 생게를 잡아다가 싱싱할 때 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명란젓 만들듯이 소금이랑 양념 해가지고 담그는 거예요. 되게 맛있겠죠. 아니 맛있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가끔 요즘도 왜 트럭에다 생선 싣고 오잖아요 아저씨가. 그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동난지 사세요 하고 이제 오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동난지가 뭐예요 하고 이제 몰려들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해. 큰 다리가 2개, 작은 다리가 8개, 눈은 하늘로 향해 있고 이렇게 옆으로만 갈 수 있고 겉에는 딱딱, 안에는 부들부들. 딱 깨물면 소리가 아스슥 나는 건 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그거 꽃게 개잖아. 알아들었죠? 그럼 동난지라고 말하는 거는 피차 우리 서로 양반도 아니고 사대부도 아닌데 너무 문자 쓴 거 아니에요? 한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장이 이래요.
저 장사야 하 거북이 외지 말고 개젖이라 하려면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일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고 해 하고서 핀잔 주는 장면으로 끝나요. 이런 대화치에 굉장히 생동감 있잖아. 재밌고 그죠? 장사치야 거북하게 동난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고 하면서 팔어 하면서 이렇게 핀잔 주고 끝나는 거예요. 재밌죠? 네, 핀잔. 지금 여러분 일반 고등 실력이 왜 이렇게 점점 오르고 있죠? 자, 이거 말고도 사설시조가 진짜 많은데 재밌는 거 아쉽지만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여러분 밑에 내려오면 한문 소설 있어요. 다다루기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짧게 조금씩 다루고 넘어갈 건데 5번째 줄에 혹시 전기적 내용 있어요? 그거 빨간 줄 잘. 전기적 내용. 우리 오늘 이번 시간 진도 나갈 이생규 장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전기적 내용은 그랬죠? 바로 윗줄에 전기적 내용은 뭐예요? 초현실적이며 또 신비로운 세계.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판타지. 귀신 나오는 얘기. 여러분 판타지가 현대물인 줄 아는데 고전이에요. 여러분 판타지라는 거. 자, 전기적인 내용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면 전기 소설 있어요. 네. 자, 작가 김시슬에 뭐가 있다? 그렇지. 금호신화까지 세트로. 자, 전기 소설, 전기적인 내용, 초현실적인 내용, 금호신화. 한다. 금호신화. 금호신화는 금호산에서 쓴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금호산, 우리나라 금호산에서 쓴 소설이다. 옆으로 가면 얘들아 몽유록 혹시 있어? 몽유록에서 여러분 아는 한자 하나 나왔네. 몽. 몽은? 꿈. 그렇지. 꿈. 그러면은 소설에 뭐가 등장하는 거? 꿈이 나오는 거야. 꿈. 그러면 꿈을 꾸려면은 깨 있다 꿈 꿔야지. 그러면 현실에 있다가 꿈 꿨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이제 몽유록이에요. 꿈속에서 기이한 체험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겠지.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생몽유록, 달천몽유록.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몽유록계 작품들은요, 훗날, 이제 구운몽과 연결이 됩니다. 김만중 아까 있었죠? 네. 아까 선생님 여기다 구운몽 얘기. 여기도 뭐가 나오죠? 몽자가 나오죠, 여러분? 주인공이 몇 명일까요? 구운몽? 아홉. 그러니까 이게 구운몽이 그 해외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Nine Cloud apostrophe Nine Clouds Dream 9 구름의 꿈이에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구름하고 꿈의 공통점은? 손에 잡히지 않아. 막 꿈속에서 엄청 끙끙거리면서 고생하고 꿈을 꿔도 깨면 어때요? 그냥 날아가 버리죠. 자,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 그 불교에 입문한 한 청년이 낮에 8명의 선녀하고 이렇게 희롱을 해요. 원래 불교에 입문하면 원래 여자들하고 희롱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스승님이 열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사바세계가 좋냐? 이러고 벌을 준답시고 이 세상에 내려보내요. 그래서 어떤 집에 아기로 태어나. 50살까지 산다? 그러면서 무려 8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게 되게 복잡하겠죠. 그 2년. 이 아까 8명의 선녀같이 뭐야? 이승에서 여기 꿈속에서 이 8명의 아내가 돼서 이제 복잡한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되게 성공해요.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입지도 높아지고 잘 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50살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나 돌아갈 곳이 있어. 나 돌아갈래. 이러면서 응 했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에 꿈이었던 거야. 자기는 아직 청년의 몸으로 그 절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고 꿈꾼 시간이 돼봤자 길어봤자 1시간짜리 꿈이었던 거죠. 근데 꿈속에서 몇 년 살았어? 50년 살고 얘가 깨달았어. 스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다. 세상에서 그렇게 달콤한 어떤 경험들 다 뭐다? 꿈이다. 우리가 사는 삶이란 다
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진지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꾸는 꿈일 수도 있지.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건데 나 구운목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 이거 누가 지었어? 김만중이 지었어. 모의고사를 출제했는데 만약에 애들을 좀 고전 소설에서 많이 틀리게 하고 싶어. 그럼 뭐네? 구운목네. 구운목 출제. 바로 소설로 갈게요, 여러분. 그 부통인데 있죠, 부통, 북고지. 그쪽 소설인데, 자, 같이 읽을 거예요. 한글이 널리 보급되고, 시작. 한글이 널리 보급되고 세책가나 스톱. 자, 여기서까지 읽으려고 그랬어. 세책가나 전기수 나와요? 네. 자, 여러분, 세책가가 뭘까요? 세책가. 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렌트. 빌려주는 거예요, 잠깐. 보증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집 세주는 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여인들이 뭐 도자기나 밥그릇 이런 거 가져가서 노주발 이런 거 주고서 책 가져오면 뭐 해야 돼? 필사해야지. 그지? 아까 필사라는 거 선에 떴죠? 필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전기수도 있어요? 전기수는 뭘까? 전기수란? 직업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직업적 낭독자. 책 읽어주고 돈 받는 사람이 한마디로. 시장 어귀에 사람들 모아놓고 실감나게 책을 거의 뭐 외우겠죠. 감정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막 울고 막.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전기수가 뭐 하는지 세책가가 뭐 하는 가게인지 다 제시가 된다 얘들아.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조선 후기 유행했던 세책가나 전기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소설이 그만큼 인기 있었다. 소설의 유통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유통은 원래 이익을 붙여서 사업하는 물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이 뭐야? 굉장히 상업적인 미디어였다는 거지. 그치? 전문 작가도 나오고 책을 쓰거나 책을 빌리면서 돈이 굴러다닐 수 있었던 소설의 유통. 자, 그 소설의 유통은 개인의 필사도 있었지만 광각본도 있었다. 그치? 목판으로 찍어가지고 그만큼 소설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얘들아. 얼마나 소설의 종류가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여성도 소설을 사귀했는데 밑에 보니까 뭐 분담 소설, 뭐 가정 소설, 판소리개 소설, 그러면서 뭐 애정에 관한 소설, 애정에 관한 이야기 밑에 쓰세요. 염정 소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얘들아 소설에 관한 조선시대 문학에 관한 이야기 다 마쳤고요. 선생님이 필기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요. 자, 이생규장전 나갈 거예요. 자, 200쪽이에요. 200쪽. 제목이 읽어보세요. 이생규장전. 자, 여기 주인공이 이름이 나와요. 주인공 누구? 이생규? 이생. 그렇지. 이생이 주인공이야. 등장인물. 자, 그리고 이제 소설의 끄트머리에 늘 붙는 이름? 그렇지. 뭐 춘향의 이야기, 실청의 이야기, 전. 그러면 이 두 글자만 이제 알면 되죠? 네. 장자는 아니, 담장이라는 뜻이에요. 담장. 겉머리 장자예요. 장자, 겉머리 장자고요. 글자는 뭘까요? 모든 사건은 여기서부터 비롯돼. 이 소설의 모든 핵심 에피소드 여기서 출발해.
역보다 뒷지역. 그럼 누가 뭐 했어? 어디서? 이색이 담장 너머에서 엿본 이야기예요. 벌써 재밌죠? 네. 벌써 재밌어. 뭘 엿봤을까? 여성. 그렇지. 여친. 지나가다가 엿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마음을 빼앗겼어. 자, 그래서 이생규장이죠. 이 작품은 금오신화라는 책 속에 있고 금오신화에는 요 나머지 네 작품이 더 있어요. 본래 금오신화는 한국소설이고요. 누가 물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은? 한문 소설. 역시 금오신화예요. 우리나라 최초 소설이면서 최초 한문 소설이지. 아까 말했던 홍길동전은 최초 한글 소설이고요. 얘가 어쨌든 제일 먼저. 거기에는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모두 얘처럼 에피소드가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만복사라는 절에서 양생이 저포놀이한 거. 주사위 놀이거든요. 저포놀이, 주사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어떤 여인과 사랑 나눠요. 양생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벽정이라는 곳에서 정자 취해서 놀았어. 선녀랑 술 마시고 놀았어. 취유 부벽정기.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장소가 항상 나오지. 연부주가 어딜 것 같아, 얘들아? 남쪽에 있는 연부주에서 염라대왕 있는. 바다. 염라대왕은 바다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을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담소 나누는 거예요. 요당.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벌써 나오죠. 바다. 용궁 바닷속 갔어. 용궁에서 잔치에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연회에 초대받아서 놀다 온 얘기, 대화하다 온 얘기. 출제가 잘 되는 작품은 이생규장전하고 만복사 작품이에요. 작가는 누구다? 김시슬. 자, 이제 교과서를 잠깐 들여다보면 맨 위에 이 소설의 갈래가 나와 있죠. 이서생과 취한 사랑을 다룬 뭐다? 전기소설이다. 전기소설. 전기소설은 어떤 소설을 말하죠? 소현실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인간 세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좀 색다른 일이 펼쳐져요. 여기 나오죠. 전기소설이다 나오죠? 전기소설의 뜻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주다. 그렇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주다. 전기소설. 자, 그러면은 김시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대요? 1435년, 1493년. 그러니까 조선 전기예요, 중기예요, 후기예요? 전기죠. 전기가 나와 있어. 나 교과서 있는 것만 묻지? 눈만 빨라도 얼른 대답할 수 있어. 자, 김시슬 후? 그렇지, 매월당. 김시슬 별명? 거기 안 나와. 김삿갓. 삿갓 쓰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금오신화의 금오도 저러세요. 금오산에서 소설 써서 금오신화에. 애들이 이게 5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5개도 아니고 금오산에서 써서 금오신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시동은 다 걸었고요. 거기 그림 나와 있죠. 네.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글 읽고 있고 무릎 앞에 뭐 있죠? 먹을 게 아닙니다. 그죠? 자수 맞아요, 여러분. 그 흰 천을 수틀에 딱 껴가지고 나무로 내 동그란 수틀에 껴서 꽃 같은 거 수놓고 있었던 것 같고 저 멀리 누가 보여요? 이생이 예, 엿보고 있죠? 자 그러면 최여인은 뭐 명문가 교수고 이서생은 뭐 글재주 뛰어난 양반과 자제라 이렇게 나와있지.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좀 예쁘고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 고전 소설의 주인공. 우리 현대 소설의 주인공은 황수건 이런 사람 약간 더 못났어, 그지? 근데 고전 소설은 일반인보다 조금 잘났어. 그래서 뭐냐? 양반? 아니, 네 글자. 응. 배웠다 1학년 때? 가인. 예쁜 여인. 됐어. 재주가 뛰어난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이 서로 짝이 되죠. 제자가인. 제자가인.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들이 보통 주인공. 그러니까 신화에서는 인간과 신 사이 어디쯤 되는 뛰어난 비범한 인물이 주인공인데 그냥 고전 소설에서 거기까지는 안 가. 너무 뛰어나고 너무 신과 같은 능력을 갖췄으면 좀 이상하잖아. 제자가인 정도면 되죠. 일반인보다는 좀 뛰어나. 일반인 중에서 좀 뛰어나. 자, 앞부분 줄거리 보이나요? 여러분 거기를 잘 읽고서 선생님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시간은 한 3분 줄게요. 자, 질문.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송도예요. 고려의 수도 개성을 말하고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거기 신축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려 공민왕 때예요, 여러분. 고려 공민왕 때. 그러면은 이 소설이 쓰여진 때는 김씨 썼으니까 조선 전기인데 소설의 배경은 고려 때예요. 자, 이 소설의 구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고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채워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채워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련은 뭐였어요?
지방으로 아버지가 이상한 행세를 느끼고 지방으로 거기서 문제는 지방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왜 이랬을까? 꼰대 아버지 꼰대 맞아. 지방하고 문벌과 차이 그게 차이가 뭐 어떤데? 어떻게 나는데?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 아, 누가 더 높은데요? 이 선생이 높아서? 최여인이 훨씬 더 뭐 높은 문벌이라고 나와 있죠. 아 진짜요? 명문가 규수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명문가의 규수. 그럼 약간 자기가 그러니까 귀족이에요. 귀족 중에 귀족. 이 선생은 그냥 양반과 자제. 네, 적당히 사는 집. 사실은 이제 더 이제 못 살게 돼서 앞으로 아들 잘 키워서 이제 벼슬자리 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만 연애를 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소설에서는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죠. 가부장적 질서에 사로잡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약간의 그런 학업이니 문벌이니 이런 이유로 헤어지게 했어. 공건적 질서, 공건적 가치관 이런 걸 앞세워서 헤어지게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허락과 혼인의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연애부터 했다 이거죠. 자, 그럼 얼마나 진하게 연애했길래, 그지? 헤어져서 삼각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송도 국학에 다닌 이 선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 우연히 단머리를 엿보다가 최여인을 보게 된다. 자,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 선생은 그녀에게 어떻게 수작을 걸었죠? 시를 써서 이렇게 휙 단머리 너머로 시종이 발견하고 아가씨 뭐 이러면서. 자, 그런데 최여인이 어떻게 했어? 이 것에 답장을 했어요. 최여인도 글을 읽고 마음 빼앗겼어.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소설, 우리 교과서는 웬만하지 않으면 깊은 사랑이라고 안 쓰겠죠. 어느 날 이제 이 밤에 둘이 만나고 이 담을 넘어서 이생이 최여인의 집에 며칠간 몰래 머물러요. 네, 찐사랑했어요. 아들의 행동이 수상해. 즉 뭐냐면 애를 가까스로 대학에 보내놨더니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온 거지, 아빠한테. 그래서 아빠가 수소문했지. 너 매일 아침 먹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디가 있었어? 여인의 집에, 여인의 방에, 정확히 말하면. 자, 그래서 아들의 행동이 수상해서 아버지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선생을 무려 울산까지 보내버려. 자, 되게 먼 곳으로 보내서 못 돌아오게요. 근데 이때 떠나는 이 선생이 제일 이상했어요. 아빠 말 듣고, 착한 아들. 자, 그래서 여인은 그만 뭐가 난다? 상사병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상사병이 원래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 떨어뜨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최여인의 부모, 개방형, 열린 부모 물어 딸한테 너 왜 이렇게 아프니? 그랬더니 딸이 이실직고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실 결혼을 약속했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최여인의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설득 전에 일단 매파를 보내서 이제 혼인의 절차를 뒤늦게나마 밟으려요. 그리고 굉장히 그 겸손한 태도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생의 아버지가 거절. 여기서 한번 극대노. 독자로서. 왜냐면 최여인은 이생이 아니면 이제 혼사끼리 막히죠.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왜 책임진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지체가 더 낮은 집안이니 최여인 가문의 제안을 받아들일 법도 한데 어쨌든 거절당해요. 근데 또 한 번 어떻게 자존심을 확 굽혔죠. 이 최여인의 부모가 되게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네. 막 구박하지 않고 딸을.
진심으로 그렇죠, 맞아요. 딸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네 체면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설득해서 결국 뭐 한다? 이거 뭐라고 써야 돼? 혼인. 혼인. 또 이제 드라마는 여기까지 해서 끝이죠, 여러분. 네. 혼인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려 이제 더 있어요. 에피소드 3개가. 자, 둘이 결혼했어요. 자,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신축년에 홍건적, 머리에 빨간 수건을 두른 홍건적이 쳐들어왔어요?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어머나, 이선생 빼고 다 다 죽었어요. 최여인이 죽었어요. 여기서 진짜 끝나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안 끝났어. 또 안 끝났어. 이선생 혼자 살아남았네. 자, 그럼 여기 200쪽을 잘 보면 고전소설은 괜히 써있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고전소설은 현대소설보다 훨씬 더 단어의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넘기지 말고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이 선생은 나는 이 작가가 약간 이 선생을 되게 좀 비루한 인물? 요즘 말로 하면 찐따? 그렇게 그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보세요. 이 선생은 황폐한들의 어떻게 숨어서 예, 예. 일단 살고 보자. 자, 그 다음 목숨을 보존하다가 자, 언제?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 때 어딜 갔어요? 부모님 나 같으면 여자 먼저 찾았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이 급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다 산지사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난 도망갈 때 여자들을 쫓아갔을 것 같아. 같이 손 붙잡고. 근데 이제 이 집은 다 흩어진 거고 그러면은 나 혼자 이제 숨어서 살았잖아. 그러면은 여자가 도망간 쪽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얘는 어떻게 했냐?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대. 살짝. 자, 그래서 당연히 집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타버리고 없었다. 그 다음 어디? 되게 바빠 지금. 아내의 집에 가보니 자,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하고 새, 우글우글. 자, 그리고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자, 뭐 했죠? 누각에 올라가서 이 여자는 언제 찾는 거지? 자, 그 다음 눈물을 어떻게 해서? 눈물을 어떻게 해서? 이 제스처 보이죠? 눈물 닦는 거 이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닦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 한숨은 언제 하는 거지? 체념하고. 그 다음에 날이 저물도록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즐겁던 일을 추억을 떠올리며 울고 있었다. 근데 그걸 떠올리니 과거가 한바탕 뭐가 같았다? 꿈만 같았다. 소설이 끝날 것 같죠 여기서? 네, 보통은 여기서 엔딩이야. 그런데 자 밑줄 치. 자 약간 좀 남자 캐릭터 이제 나왔죠? 울산 갈 때부터 좀 이상했죠? 자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밤중이 거의 되잖아.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연극 무대에서 장면 전환하는데 어떤 아이의 과거 경험이나 꿈속으로 들어갈 때 암전시키고 노란 조명을 켜죠. 희미하게 이렇게 탁. 여기도 마찬가지야. 조명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바로 이 이후에 어떤 새로운 장면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어떤 비현실적인 사건으로의 전환 또는 전개를 위해서 이런 장치를 쓰는 거죠.
그 소리가 점점 다가왔네요. 자, 살펴보니 누가 있었다? 그렇죠. 아내가 있었다. 이 선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뭐였어? 이 선생도 이성으로는 여인이 죽은 거를 알아. 이성은 그렇게 작동하지만 뭐가 더 컸다? 사랑이 더 컸어요. 감정에 휩싸였잖아. 자, 이렇게 되면 이 소설은 결말이 어떨 것 같아? 비극으로 끝나겠지. 그치? 현실의 어떤 그런, 내 아내는 죽었지. 하지만 여인이 나타났어.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솟는 거죠. 홀로그램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홀로그램? 너무나 실물 같은 홀로그램? 자, 아내가 거기 서 있었다. 자,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을 귀신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201쪽 쪽날개에서 찾아보세요. 120쪽이요? 201쪽. 그렇지. 그거예요. 환신. 응. 여인의 환신. 여인의 환신이 나타났어요. 꼭 육신을 꼭 닮은, 여인의 모습을 꼭 닮은 그런 어떤 게 나타난 거죠. 귀신 아니고 환신.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세 번째에 들어갈 말이 내가 여기다 썼는데 지금 여인이 환신한 거예요. 환신. 네.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설의 본론인데 여자가 이제 나와서 자기 지난날의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201쪽의 끝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냐면 자, 이 소설에 축이 있어요. 어떻게 계속 만나잖아. 계속 만나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어절. 또 찾아보세요. 이렇게 계속 헤어지면 계속 만날 수 있는 틀, 소설의 전체 틀. 핵심 축, 이어절. 찾아봤어요? 자, 이 소설의 축이 되는 이렇게 만나고도 계속 헤어지면서도 만날 수 있는 이유. 그렇죠. 3세의 인연입니다, 여러분. 3세 인연. 이들은 인연이 있었는데 몇 번이 있었다? 3번이 있어요. 자, 그럼 3세는 뭘까? 전세, 환세, 내세. 그렇지. 앞으로 다가올 삶이죠.
이걸 이승이라고도 하고 이걸 전생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이걸 내생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전세, 현세, 내세에 세 번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현세가 이승인데 저는 본디 양가 딸로서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글쓰기의 예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규중의 법도도 알았고 자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다 많은 엿봤잖아요. 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그러니까 내 선택으로 결혼했다. 이런 얘기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 뭐 했다? 가약. 그러니까 이들의 혼인을 뜻하는 말이 바로 평생의 가약이죠. 평생의 가약. 당신과 혼인했고요. 휘장이라는 거는 이제 침대 커튼 같은 거 말해요. 거듭 만났을 때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자 행복했죠? 자 사세가 이렇게 되자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건데 사세라는 것은 일의 형편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말해요. 자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 어땠어? 그다지 친절하지 못했단 말이야. 자 무슨 일이 있었니?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죽었잖아 진짜 실제로. 자, 그래서 횡액을 만나 그런 걸 횡액이라고 그러죠. 뜻밖의 닥친 불행을 만나 구렁텅이에 넘어졌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뭐야?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이런 게 중요했으니까 그 대신 어떻게 됐니? 죽었지. 칼에 찢겨 죽었어. 집에 이제 홍건적이 막 쳐들어왔을 때 가족 모두 도망치다가 여인을 겁탈하려 했던 그 홍건적을 저항하다가 여인은 죽고 말았어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내 성격, 내 본성이 나를 이토록 저항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성에 대한 이생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지극했던 거예요. 저는 난군과 헤어져 있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헤어진 후 뭐가 되고 말았어요?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죠. 짝 잃은 새 원관념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최여인 그렇지. 짝 잃은 새 원관념 최여인. 자,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고 피곤한 혼백이 되어서 원래 그 오나의 귀신 거기서도 왜 죽으면은 갈 곳이 있잖아요 귀신이 거기 못 가면 계속 어떻게 이승해서 떠돌면서 피곤하죠. 피곤하게 살죠. 오나귀 봤어요? 오나의 귀신님? 박보영 나오던가요? 조정석하고 도깨비랑 오나의 귀신님 덕분에 요 설명하는 게 좀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의리는 중하고 의리는 누구 사이의 의리니? 최여인과 이생 사이에 의리죠. 부부지간의 의리. 다른 이성에게는 몸을 허락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의리를 나는 지켰다 이거죠. 정조를 스스로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최여인이 지나치게 뭐 봉건적이다 그게 아니고 나는 너와의 의리를 지켰다 이런 거죠.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사내 대장부 못지않죠.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 나는 치욕은 면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당신과 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 나의 그 한이 맺혀 있다. 슬픔이 맺혀 있다. 왜냐면은 제대로 끝까지 당신과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중간에 외적에게 그런 오랑캐에게 찢겨 죽었기 때문에 나는 슬프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무덤도 만들지 못했겠죠. 몽둥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아마도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날의 뭐야?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우리 막 호사다마라고 너무 우리가 즐겁게 잘 살았는데 아마 비운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바뀌어. 자,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왔어. 이들에게도 이제 뭐가 불어왔어? 봄바람. 이거는 어떤 기쁜 징조죠. 따스한 징조고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자, 환신의 뜻은 헛개비같이 허망하고 덧없는 몸.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자, 이승에 돌아왔다. 난군과 저와는 3세 인연이 맺어져 있어. 자, 굉장히 겸손하고 아름다운 자세. 난군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Of course. 그쵸? 이 서생은 기쁘고 고마웠다. 자,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면 덥석 받아들이죠.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우리 그 재산에 미치자 여인이 말하였다. 아니 재산 수습도 누가 했어요? 여인이. 부모님 해골 수습 누가 했어요? 여인이. 자, 산골짜기에 묻어놨고 부모님 해골도 무덤까지 못 만들었지만 어쨌든 모아놨다.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참으로 이상하죠. 환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부부의 정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의 정을 우리가 우누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써놓으세요. 지극한 즐거움. 서로 쌓였던 이야기 끝나고 잠자리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지극한 즐거움은 우누지락. 이게 우누지락이 구름과 비인데 자,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왜 구름과 비의 즐거움인지. 왜 이것이 우리 보통 구름 비 보면은 막 슬프기만 하잖아. 근데 이제 뒤에 시와 관련해서 고사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 설명할게요. 이튿날 여인은 서생과 함께 자, 어느 산골짜기에 가보니 뭐가 있었다? 덩어리, 재물이 있었어요. 금은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돼. 돈 안 벌어도 되고 두 집 부모 해고를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부모님을 제사를 다 지내드렸어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마쳤고요. 이것은 본래 이 선생의 의무였는데 여인이 도와서 가능했죠. 그 후 이 선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벼슬을 구하지 않았어. 과거를 보지 않고 그냥 여인과 함께 살았어요. 이 선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륭사, 각종 관원상제 부름이 전혀 가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여인과 함께 식구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세월을 보냈다. 즉 연애하는 감정을 계속 보낸 거예요. 이게 밖에 나가지 않는 거 뭐라고 그러죠? 밖에 나가지 않고 바깥일을 돌보지 않고 뭐라 그랬어? 두문불출하고 지내는 거죠. 거기 있는 말을 한 말로 줄이면 두문불출했어요, 이 선생님. 왜? 아니 어떻게 만난 아내예요, 그죠? 꿈에도 그리던 아내인데 오랜만에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직장 생활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여인과 온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자, 어느덧 몇 해가 지나자 다행이다. 몇 해는 살았어. 자, 이 선생에게 말했다. 자, 느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느낌 안 좋아. 자, 203쪽 갑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죠. 3번 동그라미 쳐보고 이들에게는 3세의 인연이 있었어. 그러면 3번 만났죠, 지금. 그러면 이제 뭐야?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 뭐 때문에 헤어질지 이제 그거를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 금방 안 나와. 금방 안 나와요. 좀 기다려야 돼. 3번이나 아름다운 가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고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베토벤 운명교향곡. 마침내 울었다. 이 선생은 깜짝 놀라 물었다. 이 선생이 알 턱이 없죠.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승길 피할 수 없습니다. 아, 사실 잊고 살았죠. 여인은 어디서 왔죠?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건데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자 끊어지지 않았고 3번 만나야 되는데 2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한 번 더 만나게 해줬고 우리 둘 다 전생에 아무 죄악도 없고 그래서 이 몸을 환생시켜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딱 떠오르죠? 오나의 귀신님, 그쵸? 예. 그리고 시비에게 명하여 남편에게 술을 올리게 하고 자 옥루춘곡이라는 슬픈 곡조에 맞추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도적대에 밀려와 하면서 이제 시를 한 수 올리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맥락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시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할까요? 어, 203쪽에 그 시를 공부하기 앞서서 아마도 이 어제 진도를 마친 것 같아요. 자, 203쪽 다시 진도 나갑니다. 거기 쪽내기 문제 잠깐 보면서 다음 진도 나갈까요? 읽어보세요. 최여인이 말한 시작. 주여인이 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3번의 가약은 앞서 나왔던 3번의 인연과도 연관이 있죠. 자, 이들의 3번의 가약. 첫 번째는 만남, 즉 사랑의 약속이죠. 우리가 사랑이 변치 말자. 사랑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만남이고 이제 둘이 연애하던 시절이죠. 단머리 너머로 서로 엿보던 시기. 자, 그러다가 자, 2번째는 이제 혼인에 의해서 둘이 이제 다시 굳은 어떤 끈으로 연결이 되죠. 가장 튼튼한 끈으로 드디어 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혼사가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환신으로 다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거는. 네, 이러한 장치로서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은 초월한 그런 만남을 보여주죠. 자, 이때 여인이 뭐라고 하면서 이제 헤어져야 한다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저승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어떤 그 장벽이랄까, 경계랄까, 이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저승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아직 한 번 더 만나야 돼. 아직은 인연이 남아있고 또 우리 둘 다 지은 죄가 없으므로 저를 환생시켜서 난군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나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원래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산 사람과 인연을 계속 해나갈 수 없습니다. 드라마 어제 원쌤이 오나의 귀신까지 얘기했어요. 바로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이야기들로부터 그런 드라마 작가가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해요.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도깨비의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생님은 좀 익숙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재미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곡조에 맞추어서 이제 술을 권했다. 자, 시를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묻는 질문 안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시작.
소속돼 내려와서 특정한 싸움터에 출격당하니 워낙 짜기로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니 피부성이 그 이름을 구할 수 없네. 실부가 있는 몸은 수상하게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은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승과 이승 사이 수십조차 막히리라. 자, 시에서 자,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홍군적인 난을 의미하는 것은 어디인가요?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 그 부분이죠. 홍군적인 난. 자, 그리고 이 시에서 두 주인공인 이생과 최여인을 의미하는 부분은 비유적으로 나타낸 부분은 그렇죠. 원앙. 원앙은 예로부터 뭐 서로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죠. 한 쌍의 부부를 상징하죠. 그런데 짝을 잃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헤어졌다는 것을 죽음으로써 헤어졌다는 것을 한번 내용을 짚어줬고요. 자,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러니까 부모님 해골도 해골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여인의 것도 아직은 수습이 안 된 상태예요. 아까 부모님 것만 수습을 하고 해골 또는 유골 똑같은 말인데 최여인의 것은 아직 수습이 안 됐어. 하여튼 그 누가 묻어주리. 죽고 나서 시신이 수습이 안 되면 귀신이 부천을 떠돈다 그러죠. 자기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무산선녀 잠깐만 볼게요. 이 무산선녀 부분은 선녀가 뭔지는 알죠. 무산신녀라고도 해요. 얘기를 그냥 들으면 돼요. 무산이라는 곳인데 이건 중국의 도사입니다. 중국의 이제 초나라 회왕 때 얘긴데요. 어저께 선생님이 그 부부의 정을 가리켜서 운우지락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겠어요. 어째서 구름과 비의 즐거움이냐. 그 좀 이해가 안 됐죠. 자, 원래는 뭐 무산신녀 또는 무산선녀는요, 뭐 신농씨 딸이라고 그래요. 중국 옛 고전 설화에 나오는 신농씨 셋째 딸인데 이제 어려서 예쁜데 이제 셋째 딸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너를 이제 뭐 무산에 선녀로 살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좋은데 살아라 해가지고 신동 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농산일을 주관하는 뭐 그런 어떤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제우스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어쨌든 결혼 못하고 어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초나라 회왕이 시간이 흘러 밤에 꿈을 꿨는데 밤에 이제 무산선녀가 꿈에 찾아든 거예요. 그리고 둘은 꿈속에서 잠자리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무산선녀가 자기 이제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막 회왕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무산선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침에는 구름이 되어 걸려 있고 밤에는 비가 되어 당신 주변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늘 당신 곁에 있겠다. 당신 곁에 맴돌겠다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대요. 아름답고도 굉장히 로맨틱하면서도 약간은 슬픈 우리가 딱 좋아하는 버전의 그런 로맨스인데 그게 바로 무산선녀예요. 말하자면 중국 신화 속의 여인이고 사랑의 어떤 그 신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돌봐주는 그런 신인 거고. 자, 밑에 보세요.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그 죽어서도 당신 곁을 맴도는 게 나한테 허락돼 안 돼? 이제는 할 수 없다. 자, 이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별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자, 이런 다시 찾아온 이별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깨진 거울이 또 갈라져. 깨진 거울을 붙여놨었는데 애써 또 한 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깨진 거죠? 깨진 거울이 또 깨진다. 깨진 거울이 또 갈라진다. 자, 그래서 재차 어떤 당하는 이별에 마음이 쓰라리네.
자, 1호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다. 다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승과 이승 사이는 소식이 막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소설 도중에 나오는 시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서사 중간에 서정이 삽입돼 있어 분명히 그 시에는 어떤 기능과 효과가 있겠죠. 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관련 문제는 205쪽에 문제 2번에서 풀 거예요. 나와 있죠. 삽입시, 그죠?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묻잖아요. 그쵸? 그래서 삽입시의 기능은 바로 학습활동 205쪽에서 이번 문제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선생님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자, 목이며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 선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걷잡지 할 때 디귿받침입니다, 여러분. 불길을 걷잡지 못하다 이런 얘기 이런 거 알죠? 이런 표현.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어디로 갔으면 하고 헌치한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소설에는 그 저승의 대체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승 비슷한 말로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명부. 명부가 뭐 명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세상을 뜻해요. 명부. 그래서 204쪽에 12번째 나오는 명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명부는 저승이고요. 204쪽에 12번째 명부가 또 나오죠. 거기 그 명에는 이름 명자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임 리스트. 그죠? 그러니까 이 최여인은 저승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지. 그 얘기예요. 여기는 헷갈리지 말고.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자, 황천은 다른 말로 뭐예요? 저승이고 또 다른 말로 명부라 그랬어.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난번 난리 겪고 친척 노복들 각각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해골 들판 버려져 있는데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장사 지내었겠소. 자, 결국 부인 덕분에 이생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이것은 부인 천성이 순효, 순하고 효성 깊다 뭐 이런 거고 인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자, 나는 부끄럽다 했어요. 이생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다고 그랬어? 부끄럽다고 했어요. 자,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함께 세상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아직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이생의 주장일 뿐, 의견일 뿐.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여기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단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만일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누가? 그렇지. 최후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거 나쁜 짓인 거예요. 죽은 그 영혼에게는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내가 만일 미련을 가진다면 자 무엇에 위반됩니다? 저승의 법. 여러분 여기 마지막 채워야 될 거 알겠어요? 뭐예요? 저승의 법입니다. 여러분 저승의 법과 이승의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승의 법이 이기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염라대왕이 관장하고 저승에서 한번 사람을 끌어가면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죠.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을 저승의 법이 가서 끌어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승의 규칙과 저승의 법이 훨씬 강력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제망매가에서도 맨 첫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월명사 뭐라고 했어? 생사 길은 예 이시함에 머뭇거리고 그랬죠. 죽고 사는 길은 여기 가만히 살고 있다가 어떻게 돼? 저승에서 사람 어느 날 쑥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뭘 기다리는 거야?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그냥 평생 죽음을 기다리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그걸 잊고 잘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가까운 이가 뭐 죽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진다면 이것은 저승의 어떤 규칙,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근데 최하위는 이미 저승에 묶인 몸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 걱정, 누구에게까지? 낭구님에게까지 그 허물, 그 죄가 미칠 것입니다. 당신도 죄값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저지른 죄인데, 그치? 최영인이 그랬어. 내가 만일에 이승의 미련을 가져서 이승에서 계속 당신 옆을 맴돌면 저승법에 위반되는데 그러한 나의 잘못은 나뿐 아니라 당신한테도 미친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뭐 유골은 비바람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비로소 드디어 여인이 죽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 홍건적의 난 때 비록 몸뚱이가 찢김을 당했지만 그때는 세상이 최여인을 죽인 거고 이들 인연에서 진짜의 헤어짐, 진짜 마지막은 지금인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아직 그 장사 지내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은 거죠. 이제 나를 장사 지내주세요 하고 여인이 부탁하는 겁니다.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사람을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여인은 말했다. 낭구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왜냐면 아까 그 홍건적의 난 때는 이런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인연이 닿을 수 없었고 자, 이번에는 정식으로 제대로 이제 헤어집니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다. 자, 이런 부분도 역시 어때요? 전기적 요소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이죠. 종적을 감추었다. 사람이 갑자기 인사를 마치더니 종적을 감추었다.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 영화로 만든다면 과연 영상을 어떻게 연출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둥둥 떠가는 건지 갑자기 눈앞에서 페이드아웃 되는 건지. 자, 이 선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고를 거두어 어떻게 했다? 그렇지. 장사 지내주었다. 그 후 이 선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서너 달 만에 그도 어떻게 했다? 세상을 떠났다.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는 왜 뭐 비슷한 때에 죽음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한 날 죽은 부부도 있죠. 오래 산 부부 중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 자, 사람들 네모 한번 쳐보세요. 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 자, 누구예요, 이 사람들? 서생과 그 최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들은 주변 사람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소설에 한 번 등장한 적 없어요.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했다. 우리도 그랬잖아. 독자로서 슬퍼하고 탄식했다. 자,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군더더기 같은 문장이기도 한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소설은 약간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죠.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최여인하고 최랑만 갑자기 카메라가 비추다가 갑자기 이 집 밖은 나간 적이 없잖아, 카메라가. 그 카메라가 지금 주변 마을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성을 찾게 하는 거죠. 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여인과 이생의 이야기는 맞아. 그 최여인이 죽어서 환신해가지고 이생하고 만난 거지 하면서 약간의 거리두기가 가능해집니다. 즉, 그 이야기에 대한 객관적 어떤 고찰? 최랑과 최여인과 이생의 이야기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어땠다? 굉장히 감동적이면서도, 그죠? 감동적이면서도 무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줬구나라는 거를 독자들이 나만 감동받은 거 아니고 이게 정말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맞다. 이거는 이생과 최여인 간의 어떤 그런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였어. 이런 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죠. 두 사람의 그 사랑 이야기는 분명히 애절하고 슬프지만 그것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다. 있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다.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약간의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그 나랑 풀지 않은 속락의 문제를 마저 손을 대시고요. 205쪽에 맨 위에 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205쪽에 1번 문제. 속락의 문제하고 학습활동 문제 이거 풀어보세요. 시스템을 풀어주세요. 아, 이거 아직도 안 되나? PPT 안 보였죠? 그러니까 정보부장 혹시 있어요? 정보부장? 학급의 정보부장 오늘 안 할까? 오늘도 만약에 PPT가 안 되면은 다른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조치하게 하세요. 아저씨가 화요일마다 오시니까 오늘 해야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좋습니다. 위생규정정 관련해서 여러분 필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교과서에 옮겨보세요. 하고 싶은데 똑바로가 안 되네. 뭐 떨어졌죠 지금? 뭔가요?
여러분, 이거 잠깐 보세요. 필기, 잠깐만. 이게 다가 아닌데. 자, 이 소설의 갈래는 한글소설 아니고 뭐다? 한글소설이고요. 전기소설이고, 전기적이다는 건 알겠죠. 이 소설의 결말 어떻게 끝났어? 비극적이다. 그 다음에 사랑이 주제니까 낭만적이다. 할 수 있고, 시점은 뭐예요? 전기 작가 시점. 자, 시간적 배경은 무려 신축년 어쩌고 나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고려의 수도 개성이죠. 이게 최하인과 사랑이다. 자, 무엇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다?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지고지순하고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냥 이야기냐, 그냥 설화냐, 아니면 이것이 소설이냐를 구분할 때 중요한 게 인간의 의지예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개인의 의지, 그것이 운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쟁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까 그 이생과 최하인 앞에는 공권적인 제도, 공권적 질서가 있었죠. 그리고 홍건적의 난이라는 전쟁이 있었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운명이 있었는데 이걸 다 극복하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죠. 물론 좀 비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작가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보여줬고요.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줬어요. 이 부분에서 이것은 더 이상 설화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소설이 된 거죠. 대결구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결구도. 즉 어떤 운명, 인간에게 불어닥친 어떤 그런 비극, 자, 이것과 인간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어, 나는 이것을 성취하겠어 라는 이런 의지가 서로 대결한다는 거죠.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어떤 특성? 전기적 특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소설을 여러분 어떤 혼연과 사랑을 나눴다잖아요. 결론은 사실 그죠? 알고 보면 명훈 소설이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명훈 소설. 아까 명구라 그랬지 저승을. 명혼, 즉 죽은 자와 혼인, 사랑을 나누는 명혼 소설.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승규 장편이나 왕복사 작품이 다룰 때 꼭 나옵니다. 명혼 소설.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뭘 삽입했다? 시를 삽입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주 짧게 답을 했지만, 자,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네, 우리 반갑다 그랬는데 이제 좀 그것을 길게 말한다면 뭐예요? 이성적 판단보다는 만남 그 자체에 기쁨에 취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언급했잖아요. 사람과 이성이 싸웠는데 뭐가 그만 사랑이 이겼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반드시 결말이 어떨 것이다? 비극적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야 소설이지 얘들아. 그치? 그래야 소설이지. 이야기가 그렇게 돼야 소설이지. 세 번의 가약은 아까 정리를 했고요. 최여인이 부른 노래 아까 옥루춘곡에 맞춰서 최여인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 보세요. 최여인은 시작. 최여인은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하며 애끓는 노래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결정적인 문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을 해설하는 것뿐 답의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고 홍건적 침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이별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한 서글픔 또는 또다시 찾아온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있다.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지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이서생과 최여인이 다시 이별해야 하는 이유는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어서 귀신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어서 여러분 저 고치고 싶지 운명의 법도는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보실까요? 저승의 법이죠. 저승의 법을 어기고 어기면 그 죄가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이서생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잠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 학습활동 마저 하겠습니다.